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단법인 기지 이유진입니다. 드디어 두 번째 인터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 정혜신 감독입니다. 정혜신 감독은 레바논 감정이라는 독립영화를 만들고 국내외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던 관록 있는 영화 감독입니다. 최근에는 상업영화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화라고 하면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많은 자본과 인력,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정혜신 감독님의 고민이 아주 깊어 보였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오늘 들어보도록 할게요. 머리요? 가끔 머리 이렇게 해요. 그냥 의식 같은 거죠, 뭐. 또 뭔가 좀 잘 안 돼. 쉽지 않아. 마음을 좀 다시 잡아볼까? 정신을 차려야 돼. 좌절하면 안 돼.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끔 이렇게 시원하게 밀어주면서. 저는 영화를 만드는 정혜신 감독입니다. 네. 어색해. 옛날에 인터뷰 많이 했는데. 좋아하는 영화를 물어보면 예전에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코폴라 감독을 좋아해서 뭐 대부나 지옥의 묵시록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인생 영화 얘기하곤 했는데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영화가 이티하고 브니스예요.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막 가슴 설레면서 봤던 영화들이 요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오래된 영화라서. 이 고전 영화가 참 좋아요. 다시 봐도.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만약에 요즘 보신다 그러면 구니스와 그다음에 E.T. 한 편은 스필버그가 제작을 했고 한 편은 연출을 하신 작품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방황하고 이런. 학교를 거의 안 나갔어요.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소위 말하면 내놓은 학생이었죠. 그 선생님들한테 저는 영화 감독이 돼서 영화를 찍을 거라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듯이 굉장히 비웃었어요.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똑똑해야 된다. 너는 이제 성적이 안 돼서 그런 걸 할 수 없다.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많이 방황을 했죠. 방황하면서 이제 어두운 영화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죠. 뭐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 뭐 데이빗 린치. 한참 그때 이제 스크린아웃, 키노 이런 잡지들이 나올 시대였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제가 모르는 영화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좀 찾아봤어요. 빠져들었죠. 대부분 다 어두운 영화들이었어요. 어두운 세계를 다뤘고 어두운 인물들이 나오고 결국은 저는 이제 대학을 안 갔어요. 이제 아는 형을 쫓아서 갔던 데가 소위 말하는 16mm 에로 영화를 찍는 현장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조감독 생활을 했죠. 이제 무수히 많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영화라는 게 되게 다 가상의 공간이구나. 카메라 밖의 일은 사실 난장판인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걸 좀 인지하게 됐죠. 근데 사실 저는 재밌었어요. 뭐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영화 찍고 모여서 술 먹고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현실감 없이 꿈만 꾸는 사람들? 재미있었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영화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욕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대를 하고 이제 한국 독립영화 현장에 이제 스텝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내 영화를 찍을 기회를 모색을 했죠. 2003년도인가? 첫 영화를 찍었어요. 네. 16mm 필름을 가지고 아주 불행하게도 사고가 났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영화를 필름으로 찍던 시대라서 필름이 뭐가 잘못됐어요. 제작비 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된 그 영화가 결국 완성이 안 됐죠. 그 제목이 이제 말은 하지 못했지만인데 결국 이제 말은 하지 못한 영화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계속 영화를 찍었어요. 아주 늦게 20대 후반에 나는 이 재능은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닫죠. 이 예술 분야에서 재능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깨닫는 거는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렇다고 달리 할 게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영화를 계속 찍었어요. 이 한국 영화 시스템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에 또 상업영화 현장의 산업에서 이제 조감독 생활을 또 했고 우연한 기회에 영화 아카데미라는 이제 학교를 지원을 해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아주 늦은 나이에 영화 학교라는 거를 처음 경험해보고 동기들은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일단은 영화를 찍을 수 있고 1년 내내 영화 얘기만 할 수 있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영화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찍은 영화들을 쭉 돌아보니까 단편을 50분짜리 중편 영화를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의 작업을 했더라고요. 꽤 많이 했죠. 이젠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쓰고 현장에 나간다고 했을 때 옛날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경험이 쌓여서 그런지 영화 현장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연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기고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이제는 영화 찍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섰죠. 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 일단 이제 제일 큰 일이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죠.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아마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살면은 내가 진짜 이거 못 살겠구나. 그래서 2012년 겨울에 무작정 제가 아는 배우들과 스태프들한테 영화를 찍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단편이냐? 아니다, 장편이다. 그리고 다들 돈은 있냐? 돈을 마련하고 어떻게든지 할 거다. 그럼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없다. 했더니 다들 벙쪄하죠. 그래서 영화를 촬영을 들어갔어요. 겨우겨우 한 1,000만 원을 모아서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딱 한 달 안에 20회차 안에 영화를 찍자.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로 작은 스토리만 가지고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 영화가 레바논 감정이고요. 2012년 겨울에 그렇게 촬영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시나리오 없이 영화를 찍을 수 없더라고요. 촬영을 잠시 중단하고 한 3일 동안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다시 촬영을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이제 촬영을 끝냈어요. 영화 촬영이 끝나고 제가 이제 배우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거든요. 도와준 스태프들도 그렇고.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은 이 영화를 꼭 극장에 걸겠다. 그 약속을 했죠. 컴퓨터를 한 대 삽니다. 편집 툴을 다룰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3개월 정도 이제 편집을 해서 1차 편집본이 나왔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작업한 영화들은 유통할 수 있는 경로가 사실 다 막혀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영화제를 통해서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2012년도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처음 출품을 했어요. 잘 안 됐죠. 그해 영화제에 다 떨어집니다. 네. 저는 영화 완성하고 만족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찍었고 사실 볼거리는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좌절을 하고 있는 순간 2013년도 3월 달에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신사동에서 레바논 감정을 촬영했던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스타벅스에서 영화를 완성했는데 이걸 오픈을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낙담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기적같이 2시 30분에 전화가 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이제 한국 경쟁으로 이제 첫 프리미어 상영을 하게 됐죠. 상영을 끝내고 그 영화제에서 이제 상을 받았어요. CGV 무비콜라주라고 그 독립영화 이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상을 하면서 해외 영화제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참여했던 국제영화제가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였고 출품을 했고 뭐 진짜 또 운이 좋게 거기서 이제 수상을 또 했죠. 실버를 받았고 이제 그게 곧 감독상이었어요. 다시 또 모스크바 가서 상 받고 내가 영화다 이런 또 대접을 받나? 이제 그 해 이제 영화제 10개국 영화제를 돌았어요. 이 영화를 개봉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죠. 이 레바논 감정을 개봉하는 기간에 사실 좀 되게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영화들이 개봉하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힘들죠. 내가 영화 찍고 죄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그래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2014년 2월에 개봉을 했고 전국 15개 관에서 한 1,500명 정도의 관객을 거의 다 지인들이죠. 네,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되게 쓸쓸하게 이제 극장에서 내려왔죠. 근데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현장에서 장면화 시키고 후반 작업을 거쳐서 개봉하기까지의 과정을 제 손으로 해봤던 거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좋은 배우들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제 첫 장편 영화였죠. 이제 그 이후에 용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큰 영화도 난 이제 할 수 있겠다. 상업 영화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따뜻하네 이거. 와, 이거 좋네. 한 5번 정도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레바논 감정을 개봉했을 때가 35이었는데 이제 44시 돼버렸네요.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그냥 훅 가버렸는데 되게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썼던 시나리오 한 편은 이제 다른 분이 연출해가지고 이제 개봉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저는 또 이제 또 다른 회사하고 작년에 이제 열심히 썼던 아이템을 진행이 잘 안 돼서 또 다른 아이템을 써보려고 지금 찾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달리 할 게 없어요. 동갑내기 친구들 있거든요. 뭐 촬영하는 친구, 뭐 그다음에 제작하는 친구 이렇게 있는데 항상 그런 얘기해요. 야, 우리 나이에 이제 어디 나가서 200 벌기 힘들다. 뭐 안 해본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왜 그토록
힘든 시간인데 영화를 계속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수십 년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해왔던 것들인데 이걸 이뤄야지 달리 방법이 없다. 내가 내 삶을 안정시키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도 열심히 하자. 일단 버티자. 뭐 존버하자. 예, 항상 그러고 있죠.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버티는 게 제가 또 가장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좀 어렸을 때는 내 몸뚱이 하나만 건사하면 잘 살고 이랬는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버티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가장 불안한 건 이제 시간이죠. 굉장히 그 긴 시간을 좀 견뎌내야지 완성품을 볼 수가 있고 이 영화라는 매체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무도 그 과정을 보지 않거든요. 항상 결말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영화들은 최소 3년 이상은 다들 고생하면서 그 기획개발이라는 시간을 거쳐가지고 완성되는 영화들인데 단 한 줄 평으로 결정이 나요. 잔인한 평가자. 대중예술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 제 나이 또래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지치지 말고 존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영화 일은 시작도 불명하고 끝도 불명해요. 하루에 내가 뭘 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그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체력이 좀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밤에 새벽 시간에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체력적으로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 좀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좀 마음 수련을 좀 한 다음에 작업실을 가든 카페를 가든 오후에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좀 쉬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제 그런 일과를 가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루키는 거의 직장인처럼 글을 쓴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일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이런 창작 작업을 할 수 있는 힘은 이제 그런 하루키가 하는 것처럼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지켜내는 거 그게 요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느지막하게 사실 서사나 이야기가 기본이 되겠지만 저는 어떤 순간들에 대해서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장면, 어떤 글이 나왔을 때 그거를 내가 시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상상하는 거에 되게 흥분을 느끼고 또 그런 거를 제 나름대로는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화도 많이 찾아보고 사진, 뭐 미술, 각 매체들에서 다루는 어떤 시각화 이제 그런 것들을 영화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상상해보는 사실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끌리는 이야기 신화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걸 이제 현실에 발을 디딜 수 있게 정착시키고 요즘 영화는 굉장히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고 어떤 감정의 기복도 굉장히 빨리빨리 전환되고 이런 추세잖아요. 특히나 이제 마블이 이제 그 모든 관객들의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놔서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좀 클래식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요즘 관객 취향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화적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제 마블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 그 이야기의 원형은 다 이제 신화에서 갖고 왔던 환상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영화에 끌렸던 것도 그런 환상이었거든요. 판타지. 이제 그런 판타지를 이 현실 세계에 발붙이게 또 한국 영화는 이 현실에 발붙인 얘기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리고 뭐 장르적으로는 이제 액션이라고 해서 뭐 다 때려부시고 이런 게 아니고 인물들이 계속 움직이는 그 움직이려면 서사에서 이유가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주 이제 징그럽게 막히는 거죠. 지금 하려는 거는 이제 뭐 기억과 망각이라는 어떤 소 주제가 있고 신화적인 얘기를 가져올 수 있게 됐었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버무려진 근미래 얘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네, 잘 안 돼서 규모를 좀 축소하고 좀 컴팩트한 기획을 세워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야기가 풀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얘기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아이템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작업을 마치고 기획 개발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찾고 있어요. 해봐야죠. 뭐 영화 일이라는 거는 잘 될 것 같다가도 잘 안 되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또 잘 되고 뭐 세상 일이 뭐 다 그렇긴 하지만
영화 쪽 일은 진짜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속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구나라고 요즘 그냥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극장은 다 문을 닫고 있고, 그래도 이제 OTT 서비스라고 이제 뭐 넷플릭스를 대표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지만, 저는 아직도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주의라서. 근데 이제 변화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극장은 극장대로, 그다음에 또 사람들은 이제 OTT 서비스로 보는. 저는 이 양쪽이 같이 공존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OTT 서비스를 보는 사람들이 또 극장을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한국은 대한민국처럼 극장 가서 영화 많이 보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2배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영화라면 극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헐리우드 영화 감독 중에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최전방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돼. IMAX로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제 한국 영화도 이제 그런 시도들이 나오지 않을까. 대형 스크린으로 가서 즐기는 게 훨씬 더 극대화된 체험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고민들이 있으면 양쪽 다 이렇게 발전을 해서 저는 더 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지 마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극히 이 산업의 논리에서 좀 말씀드리면 시나리오를 많이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한다는 첫째 조건은 일단은 시나리오를 쓸 줄 알아야 되고, 특수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매력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난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또 체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이다라고 하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것이 산업에서 많은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는 과정이 결국 시나리오를 고쳐나가고 상업 영화화해 나가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타일을 버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개인적인 얘기를 놓치지 않는, 결국 그런 거는 이제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썼다. 자기 영화도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 두 가지를 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젊었을 때부터 몸 관리를 잘 하십시오. 또 영화를 만드는 일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에요. 건강한 생활을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쓰고 영화를 만들고 또 영화를 보고 어떤 자기 루틴을 갖고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영화를 만들 기회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터뷰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즐거운 순간들, 그리고 고민이 되는 지점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까지 아주 솔직하게 나누어 주셨던 인터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감과 설득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점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비단 감독님뿐만 아니라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많은 순간들에서 이러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끝까지 잘 버텨내고 맷집을 키우고 경험을 쌓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정혜신 감독님도 잘 버티고 잘 견뎌내서 맛있는 열매들을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인터뷰까지 안녕.